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의 정재훈 대리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제기사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두 가지 경제 기사를 가지고 첫 번째는 좀 재미있는 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유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나 이야기들에 동한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벼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SBS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실 그 대형 방송, 그 대형 이제 연예계 3사,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다른 JYP 대표들이 나와서 출연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정말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여러 그 아이돌을 발굴을 해서 그 과정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찾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오늘 잘 아시고 또 기사화될 바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K-팝 스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을 따서 그런 아이돌에 대한 그 심한 질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감동,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련 기사가 어떤 게 있었기에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지 K 슈퍼스타 K 관련 기사를 통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스타 K 관련 기사가 어떤 게 나왔느냐? 슈퍼스타 K 시즌2 작년에 반응이 있었죠. 지상파 시청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동시간대 시청률 합산에서 1위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점은 동시간대 나왔던 지상파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10%가 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시청률이 나왔고 최고 시청률은 20%가 넘어가는 상상하기 힘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10월 16일 한창 슈퍼스타 K가 결승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왔던 그런 이제 신기록 관련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왜 갑자기 슈퍼스타 K2를 얘기하면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 조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짧게 끌어가면서 첫 번째 기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의 그리고 기본 평균 시청률이라는 점은 상당히 케이블 TV에 있어서 상당히 기적과 같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케이블 TV 중에서 가장 좀 재미있는 채널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 TVN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엠넷과 같이 그 CJ 계열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화성인 바이러스, 이경규 씨와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 최고 시청률이 3%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케이블 TV에서 10%가 넘어간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상파 동시간대 방영을 했던 그런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기존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재밌는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데요. 마차 아시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은 일요일에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시청률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번 주 시청률 1위가 바로 개그 콘서트. 요즘에 최효정 씨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지만 시청률이 21.4%고요. 해피 선데이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국민 MC 유재석 분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20.4%. 그리고 세 번째
일요일이 좋다, 뭐 런닝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K-팝 스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13.9%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이야 뭐 몇십 년 동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2.7% 이렇게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해피 선데이는 유명한 1박 2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지상파 채널들 중에서도 가장 시청률이 높은 예능 시간대에 높은 곳을 기록하는 개그 콘서트의 경우에 21.4%인데 말씀드렸지만 그 시즌2의 슈퍼스타 K가 21%를 기록했다는 점은 사실 이 설명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케이블 TV가 한 몇십 개씩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상파나 제작비나 이런 면에서 또한 광고 상영비라든지 훨씬 턱없이 부족했던 걸 사실고요.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중요한 힘을 붙이자면 그동안의 케이블 TV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MBC 드라마넷이나 뭐 OCN 이런 예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코미디 TV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파에서 그냥 방영했던 것들을 그냥 싼 수신료로 사와서 그대로 방영해서 광고 차익을 먹던지 아니면 조금의 변형을 통해서 뭐 얼마 전까지 화제가 됐던 무한도전의 또 좀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걸스라든지 한마디로 그런 지상파 PD들이 열심히 만들어 온 것들을 조금만 틀만 바꿔서 모방을 해서 지상파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데 그쳤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그 모방자로서의 케이블 TV가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으로서의 케이블 TV가 변모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던 케이블 TV가 시청률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던 K 슈퍼스타 K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었던 요인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컨텐츠를 뿌리는 쪽으로 다시 움직였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예로 지상파 TV 중에서 이 슈퍼스타 K의 컨셉을 그대로 본다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탄생은 동시간대에서 같이 시청하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K-팝 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본을 땄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탑밴드라고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그 인디 밴드들의 토너먼트식 경쟁을 통해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서바이벌 형태로 있어 슈퍼스타 K 컨셉에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그 원동력에는 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는 변하면서 시청자의 니즈도 변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15년 전에 케이블 TV가 방송이 되었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케이블 TV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는 바로 시청자들의 다양한 니즈, 곧 소득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고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취미 여가 시간이나 생활 그리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완 좋은 말로 일본 말로는 오타쿠라고 합니다만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무언가 더 섬세한 정보들을 원한다는 점이죠. 자, 케이블 TV들이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미리 앞서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해서 사실 방송을 이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MTN 같은 경우도 증권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이나 그 전까지만 해도 환경을 제외하고는 증권방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주식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부분들을 케이블 TV라든지 MTN에서 미리 예측을 했고 또한 그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날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케이블 TV에 나와 있는 TV 채널들을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은 TV가 있어서 제가 다 나열을 못 합니다만, 자, 바둑 TV도 있고요. 부동산 TV,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또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불교 TV, 정교 TV도 있죠. 뭐 물론 이제 기독교 TV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뭐 사이언스 TV, 뭐 과학에 대한 24시간 동안 과학 전문 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KBS나 MBC가 어떠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깊이에서는 이 방송국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지식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올라가면서 개별 취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맞춰야 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또한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케이블 시장의 그런 장점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시청률과 이어지게 됐고 슈퍼스타 K라는 공룡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케팅, 기업 마케팅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예전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사용자는 그걸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대량 생산 체계라고 하죠. 포드사가 대량 생산을 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늘리면서 매출액이 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늘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테고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공급자가 그 키를 쥐고 있다기보단 수요자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맞추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고객 니즈 전략이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고객의 눈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세분화된 시장 표적에서 회사의 차별적 유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 충족이 고객이 파악하지 못한 니즈를, 즉 욕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출력해서 맞춰준다는 전략. 한마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한 분 한 분 다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준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드 업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다 결정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제일 세분화가 제일 잘 돼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소비 자체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카드들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업계에서 앞서가고 있고 마케팅 쪽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카드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카드가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앞서가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업계 1위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런 고객 니즈 전략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최근에 나와 있는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알파벳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F라는 카드는 이용한 만큼 금리 혜택이 커진다. 파이낸셜의 약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니즈에 세분화시켜서 맞춰주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카드, 그것 자기가 이런 거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세분화시켰던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5자는 바로 오일 카드입니다. 모든 주유소와 LP 충전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기존 카드들은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뭐랄까요, 충전소나 주유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장거리를 뛰거나 자기의 직업 성격상 오랜 기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그분만들을 위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로 F나 O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알파벳처럼 상당히 많은 앞글자만 따서 상당히 그 고객의 세분화를 맞춰가는 현대카드 마케팅은 제대로 성공을 했고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업계 1위라는 수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쓰고 있는 아이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보호 액정 필름이라든지 핸드폰 케이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 끝났던 반면에 아이폰은 자신만이 가지고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들을 첨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핸드폰이라도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폰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소비자들한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그 웹스토어와 함께 돌풍을 일으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취향에 맞는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산을 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세분화해서 맞춰갔다는 점이고, 바로 이 부분을 케이블 시장에서 연동이 되듯이 시장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히트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 니즈의 세분화를 맞춰간다는 얘기는 고객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과 그동안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말을 꺼내서 발을 붙였다면 지금은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이 생산 과정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큰 히트를 끌었던 꼬꼬면의 SNS 광고도 크게 성공을 걸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따 말씀드렸지만 삼양식품의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고, 그동안 신라면이 상당히 농심이 라면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기염을 토했던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이제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 SNS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트위터를 통해서 꼬꼬면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느꼈던 점이나 먹고 나서의 후기들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이 한국 야구르트가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에 이용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소통하는
한마디로 소비자의 그 세분화된 니즈를 다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제품 어든지 그런 반영을 하면서 꼬꼬면이 사실 이번 2011년도에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린 고객의 세분화된 마케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이고요. 실제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더라도 조금은 지금 소폭 조정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필적하는 얼마 전에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삼양식품의 그런 신생 부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사회 현상으로서 그리고 옆에서 일어나는 사실로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장의 키워드가 되는 점은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공급자 역할에서 물건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세분화된 니즈를 바로 가져가는 수 있는 방송사라든지 그런 제조업들이 앞으로 성공할 거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한 종목을 이 부분 끝나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아까 케이블 TV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엠넷을 위시로 한 CJ ENM이 얼마 전까지 케이블 시장을 상당히 이끌어오고 선도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세분화되어서 갈팡질팡하던 케이블 시장을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인수를 했고 이 부분들이 아까 투자로 이어지며 아까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양산을 했고 이것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케이블 업계가 이런 순선한 구조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에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종편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종편 방송이 12월 초에 이제 방영이 되면서 이 관련 주가들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져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된 종목이 J콘텐츠라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근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종합편성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시청률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이 종편 시청률을 보면요. 가장 큰 JTBC가 0.4%를 지금 평균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MBN 0.3%, 채널 A, 조선들이 0.3% 정도의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블 TV보다 워낙 더 큰 자금들이 들어갔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방송료라든지, 이렇게 수신료라든지 이런 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종합편성 채널들은 어떻게, 아까 케이블 자원과 다른 점은 케이블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상파 채널들과 차별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편성 채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송을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실제로 지상파가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쌓아온 노하우에 대해서 그대로 경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률이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상파에 나왔던 탤런트들이 그대로 나와서 똑같은 시트콤이나 드라마를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거의 지상파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편 시청률이 이렇게 지금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 종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본 회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CJ ENM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케이블 업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채널이 오면서 상당히 그 기대감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CJ ENM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꺾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종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우 퍼폼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기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CJ ENM에게 가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그 방송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광고 수입입니다. 광고 수입인데 워낙 그 지상파 대비해서 광고의 단가가 70% 정도로 종합 채널들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죠. 근데 CJ ENM 같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얻었던 케이블 TV들은 여기에 대해서 70%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싸게 광고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편 프로그램이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CJ ENM에 대한 광고주들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광고료를 종편 수준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건 가격은 올리기는 쉬운데 떨어뜨리기는 어렵거든요. 종합편성 채널이 이 광고 수신료를 70% 올려놨기 때문에 CJ ENM이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CJ ENM도 이 광고 수익을 70%까지
그러니까 지상파 70%까지 종편 채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이 앞으로 CJ ENM 영업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종합편성 채널들이 워낙 레드오션에 뛰어든 상황이라서 드라마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수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경쟁을 서로 끌어왔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게 했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CJ ENM에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 보일 텐데, 종편이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앞으로 이 생산 단가도 끌어올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편에 대한 실망감들이 고객 세분화 및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져 있는 케이블 TV,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를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제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마케팅이 되고 있는 케이블 TV로 기대감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J ENM이 과도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그 큰 시간을 흐름에 두고 지켜보자면 결국 CJ ENM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슈퍼스타 K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뭐 케이블 TV나 종편 TV의 그런 지금 실제적인 상황들, 그걸 통해서 결국 CJ ENM 같이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미리 주가가 하락해 있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종편 방송들의 광고가 훨씬 좋게 나왔을 때, 종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때 CJ ENM은 급하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지금 헤매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장기간 쪽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수익률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이 종목을 조금 장기 투자라든지 큰 흐름에서 보셨다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짧게 좀 쉬운 사회 현상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보거나 주식 현상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기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한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뭐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잘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경제 기사를 좀 가져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현상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저번 주말 금요일에 있었던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 기사라든지 여기 관련된 것들은 하루 종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가 아까 이제 보통 기사와는 다르게 조금 접근을 하려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36년간 지킨 또 트리플 A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EU의 두 축 중에 하나였죠. 독일과 프랑스 축의 하나였던 프랑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 야권에서 지금 이거 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이제 공격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사르코지가 4월 말에 있을 대선의 재선에 대한 빨간불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프랑스의 좀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는 거기 이제 관련된 기사고요. 1월 15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저녁 S&P가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증시에 미칠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미미했고요.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이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 시장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대 하락을 하다가 새벽 4시경에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마이너스 30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중요한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악재를 털어내는 쪽으로 반영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 이 사실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S&P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EU와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는 상황이고 상당히 타이밍이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상황을 통해서 뒷얘기를 하면서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정치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상호 연관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권이 창출되고 번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논리는 정권을 창출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논리가 자리를 잡는 상황에서는 경제 논리를 컨트롤한다는 점이고요. 지금이 바로 그 후자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유럽 사태를 보더라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 IMF 사태 이후에 김영삼 정부의 한나라당 정부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경제적인 원인과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 초반에 IT라든지 일자리를 나서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으로 창출이 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막판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현 정권을 불러오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 총리가 경제 관료들을 바뀐 것과 총리의 교체가 있었던 부분도 바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기 때문에 경제가 정치의 그런 뭐랄까요 권력을 올리는 부분에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고 정치권들은 이 부분들을 자신들의 목숨 곧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상호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비율을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그동안 EFSF나 유럽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이 점철되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는 유럽 대선 일정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어떠한 꼼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S&P 신용등급 하향의 여파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프랑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르코지 대통령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올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쟁 구도는 지지율이 27% 그리고 사르코지가 23.5%로 이대로 가면은 사르코지가 지금 뒤지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신용등급 하향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쟁률이 한마디로 지지율이 더 내려가게 되는 지금 모습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럴 것이 신용등급을 하락하게 되는 아까 첫 번째 의미로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이 센 국가 아닙니까? 프랑스가 독일보다 못하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못하다는 것을 S&P에서 인정하면서 자존심이 상당히 꺾이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용등급 하향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텐데 조달금리,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국채를 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여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고요. 국채 발행 비용 증가가 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 발행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면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돈 거래가 안 되는 신용경색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기와 이어지면서 신용등급의 하락 효과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장기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 부분들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반영이 되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에 상당히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아까 제가 유럽 신용 경색 위기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라이보 금리라고 은행과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금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라이보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3개월물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셨겠지만 8월 달
초에 이제 그 위기가 갑자기 생기고 나서 이 선이죠. 그 수직 상승을 하다가 지금 0.567%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 간에 서로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포지션을 믿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뭐랄까요?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재료비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은행들에게 돈 거래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더 높였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라이보 금리 상승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현상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용등급 하향을 통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의 재선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역으로 한번 뒤집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사르코지가 재선에 성공하려고 했다면 신용등급 하향을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뒤집으면 바로 논리가 나오죠. 신용등급 하향을 막았더라면 사르코지는 재선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이 서민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투표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 집단들은 이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려고 계속 손을 모으는 이유와 함께 언바로 줍는기라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걸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IMF 사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 1980년도에 중화공업이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거의 20년 만에 나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대충 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의 후폭풍이 훨씬 뒤에 다가오고 그 이양한 정권에게 모든 게 다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넘어가 보자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해보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사르코지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로 프랑스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EFS 사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사르코지가 바로 재선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여기에 대해 실패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재선이 힘들어지고 앞으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 당분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도 줄어든과 함께 이 부분이 바로 독일에게 다 부담감으로 지금 전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가져갔고요. 이 부분이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은 다른 유럽 국가 정상들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한 반대급부로 S&P를 지금 상당히 지금 욕하고 있는데요. S&P의 사실 논리도 사실 타이밍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부분은 펀더멘탈을 왜 그렇게 깎았냐에 대한 심한것보다는 자신들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뒷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좀 뒤를 돌아보자면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4월달 총선이 몰려있는 4월달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국의 대선 레이스가 이제 내년에 다 시작되는데요. 러시아가 3월 4일 날 이제 대선이 있고요. 이거 푸틴 대통령 사진이지만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인도 7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뒤에 있죠. 대부분의 핀란드는 이미 이제 1월 22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자, 유럽 국가들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금 다 대선이 이번에 다 몰려 있고 이 파란 초록색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대선이 몰려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독일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11월 6일 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금 끌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이 가게 되면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신이 몰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반장이 있는 선거라는 과정에서는 반장들이 정책을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권 이양이 더 중요한 문제, 살아남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뒤로 밀린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지금 4월 달까지 지금 뭐 여러 가지 EFSF 안이나 유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4월 달까지 계속 늦춰지게 된다면 결국은 4월 달이 넘어가게 돼서 여러 국가들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경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말을 또 맞춰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1월 이제 6일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프랑스가 4월 달에 했지만 이보다도 세계 경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효과에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바로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11월 말에 있다는 점이 제가 오늘 상당히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고 그 전까지 프랑스나 지금 대선 레이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볼까요? 이거는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각 주별로 민주당,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들을 선정을 하고 지금이 그 과정이죠. 이 중에 롬니 후보가 지금 여러 개 주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3월에서 6월 달 대선 후보가 정확하게 선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공화당은 8월 27일에서 30일에 투표나 이런 부분들을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3일 노동절 이후에 이 대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이 결국 그 공식 선거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2개월 동안 선거 활동 여러 가지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유세도 하고 TV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또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투표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례적인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11월 달을 기점으로 대통령이 결정이 난다는 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지금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말 그대로 지금 집권 여당이고 이 대선 레이스를 봤을 때 10개월 정도밖에 상황이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설득을 해야겠죠. 이 부분을 실패한 게 사르코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사르코지 대통령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빠지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10개월 후에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얼마 전까지 오바마 좀 지지율이 있었던 아까 롬니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재선 그 오바마 대통령과 1대1로 레이스를 펼칠 경우에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오바마가 얼마 전에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올라가면서 오바마 지지율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적인 그런 경제 지표와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들이 언제가 제일 안 좋습니까? 8월달 시장 꺾이면서 그리고 9월달 상당히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다가 그것이 바로 턴하게 된 계기가 10월, 11월 달부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3, 4%가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들 얼마 전에 8% 초반대까지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오바마 지지도 결국 결과적으로 따라 올랐다는 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48%로 올라서 롬니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따라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 8%가 차이 났는데 롬니 후보의 지금 5% 차로 또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겁니다. 실업률이나 경제 지표가 올라와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5% 안쪽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가게 된다면 롬니 후보와 바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고 대선 레이스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도 한 1, 2년 동안 실업률이 9% 안쪽으로 못 들어오다가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점이고요.
주택 관련 지표들도 11월 달 물론 이제 그 소비가 워낙 쇼핑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빠져나가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아한 점이라, 그리고 또한 그런 뭐랄까요, 타이밍이 상당히 좀 의심받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맹신하는 것이 답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결국 국가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몇 개 항목을 수정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인 부분과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의심을 좀 펼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바로 오바마가 필사적으로 재선을 이어가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는 과정 중에 하나다. 결국 실업률과 이런 경제 지표들은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그런 대통령 역사를 봤을 때 실업률의 격차가 줄어들 때 바로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황도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논리를 비약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연동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실업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9월달, 10월달에 갑자기 올라가서 지금 이제 올해 10월, 11월달 경제 지표 좋아지면서 밑에 이제 이게 좀 격차가 크게 나왔는데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타이밍은 좀 상당히 좀 아까 정적인 부분과 이상하게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논리적인 비약을 하자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실업률과 주택 지표를 낮추는 것도 경기 효과가 되겠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과연 뭘까요? 다 예상하셨다시피 QE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QE3는 상당히 최악에서 쓸 수 있는 카드고 워낙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쏙 들어갔던 QE3가 언제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게 됐냐면 11월 달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면서 굳이 뭐 경제 지표도 좋고 미국 상황 좋은데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쓸 것이냐에 대한 반론에 의해서 QE3 얘기가 계속 들어갔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12월 달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넘어가고 지금과 같은 S&P 사태에 이은 유럽에 대한 위기가 더 한층이 고조되니까 갑자기 QE3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사화된 건데 아직 하나 좀 놓치고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좀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뭐냐? 속칭 이제 FRB라고 부르죠. 1913년에 창설된 연방준비제도의 결정기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전까지 미국은 하나의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믿고 중개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FRB를 만들었고, 재할인율 금리 결정, 채권 매입과 발행, 지급준비 결정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의 경제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됐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이사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자, 이 7명 중에 6명을 대통령이 선임할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은 의장이죠. FRB 의장 버냉키. 나머지 6명은 연준 의사입니다. 자, 연준 의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의사는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체가 가능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명권을 발휘를 했는데 그동안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QE3를 반대하던 뇌파 3명을 쫓아내고 비둘기파 3명을 영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전까지 매파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비둘기파는 6명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내버리면 QE3는 그냥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QE3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대선 레이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랬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결국 아무리 밖에서 욕을 하더라도 이사회들 위원들끼리 이 부분들을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발효된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지명권은 대통령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경제적인 형평성, 공평성을 가져왔던 분면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자기가 힘든 상황에 지금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양적 완화 기대감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양적 완화를 안 쓰고 이 문제가 더 해결되면 좋겠죠.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유럽의 위기를 양적 완화가 쓰지 않고 유럽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면 미국은 다시 제자리 안정권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미국의 그런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해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S&P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합니다. 자, S&P는 어떤 회사죠? S&P는 바로 미국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였고 얼마 전에 미국 신용 강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상당히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S&P 이사회는 샤마 CEO, 결국 그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던 CEO 샤마를 전격 경질합니다. 자, 이거 문책성 의사였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뭐랄까요? 의사 판단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S&P는 국가한테 찍혔었고, 근데 CEO가 경질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가 지금 어느 정도는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S&P가 유럽을 쪼였습니다. 자, 유럽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더 당황스럽게 되고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안을 도출하려고 할 거고요. 결국 이 해결안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은 좋은 것이고 해결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미국에게는 QE3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빌미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와 경제는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대선 부분들, 대선이 4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P나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유럽을 압박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차단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양적 완화를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서 시장을 돌려서 이렇게 세운다면 분명히 뭐 제가 추측하던 건데 배경지수로 봤을 때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강한 상황이 빨리 또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이고 실제로 실업률과 경제지표의 움직임들은 이런 상황들을 설득력 있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저만의 생각이거나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한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기사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을 때 S&P 신용회사라든지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 영국의 앞으로 그 영국이 아니라 그 유럽의 각국 정상들의 그런 피가 타가는 그런 재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시장을 보신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뭐 항상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이면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마케팅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오르고 내림이나 수익률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자금을 집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뒤에 경제 이면에 숨어져 있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시간과 두 번째는 그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지 그리고 글로벌리한 상황 그리고 금융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나가는 그런 궤적을 통한 유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갈 것인지 또한 그리고 커다란 대세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그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 여기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좀 많은 시청 바라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